강원도의 첩첩산 중 그 심장부라 불릴 만한 곳에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를 잊은 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3번 우는 산이라 불렀는데 한 번은 너무나 험준해서 울고 2번은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울며 마지막은 그 절경에 감탄하여 운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 3번째 울음의 끝자락, 거대한 산새가 병풍처럼 둘러싼 아늑한 분지에 박명자 할머니의 집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상 주소는 분명 존재했지만 우편배달부가 한 해에 한 번 길을 잃고 헤매다 찾아오는 곳, 문명의 이기란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완벽한 고립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85해의 세월을 보낸 할머니는 자연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집 앞을 흐르는 계곡의 물길을 닮았고 투박하고 거친 손은 평생을 읽어온 혈계색을 띠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삐걱, 삐걱. 낡은 나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가구가 내는 것 같았어요. 밤새 굳어있던 무릎과 허리를 두드리며 방을 나서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루 밑 지프로 엮어 만든 잠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던 진돗개 영웅이가 그 소리를 듣고는 언제나 먼저 일어나 꼬리를 치며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영웅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이자 도시의 삶에 바빠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의 대용이었으며 적막한 산골 생활의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3년 전 읍내 장터에서 비쩍 마른 몰골로 구석에 버려져 있던 것을 거둔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녀석의 눈에서 어릴 적 아들의 그늘진 눈빛을 보았고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품에 안고 이 험한 산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영웅이는 할머니의 세상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들의 일상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단조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아궁이에 솔잎을 넣어 불을 지피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마솥에 밥을 안 치는 동안 영웅이는 그 곁에 얌전히 앉아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를 들었죠. 식사 시간은 언제나 둘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목보다 먼저 영웅이의 밥그릇을 채워주었고 영웅이는 할머니가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결코 먼저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둘은 함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서툰 몸짓으로 고추를 따고 상추를 뜯는 동안 영웅이는 밭둑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혹여나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나타나 할머니를 위협할까봐 녀석의 귀와 눈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이곳의 고립은 자발적인 동시에 강제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걸어도 꼬박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머니도 그 길을 곧잘 오르내렸지만 이제는 집 앞 언덕을 오르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소통 창구는 한 달에 한 번 마을 이장이 트럭을 몰고 산 입구까지 가져다주는 생필품 꾸러미뿐이었습니다. 전화는 당연히 터지지 않았고 전기는 애초에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할머니는 호롱불 하나의 의지에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영웅이의 존재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밤새 짐승들이 울부짖어도 영웅이가 곁에 으르렁거리며 지켜주면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헛기침이라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괜찮은지 살폈고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뺨을 하차주곤 했습니다. 그 애착은 주종 관계를 넘어선 서로의 생존을 의지하는 운명 공동체의 유대감이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영웅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웅아, 아들놈한테서 편지가 와야 할 텐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할머니의 쓸쓸한 독백에 영웅이는 대답 대신 몸을 더 바싹 붙여왔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가 산봉우리 너머에서부터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평화에 젖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고요한 호수 표면에 돌멩이가 던져지듯 평온했던 할머니의 일상에 불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미미해서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며칠 전부터 할머니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종류의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온 몸이라 늘 어딘가는 쑤시고 아팠지만 이번의 통증은 근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머리 깊숙한 곳, 마치 관자놀이 안쪽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라도 박힌 듯 찌르는 격렬한 두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날이 굳으려나 보다 혹은 어제 무리해서 밭일을 한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불쑥 찾아와 할머니의 의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장작을 패려고 도끼를 든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가 까맣게 가라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도끼를 놓쳐 발등을 찍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또 한 번은 저녁밥을 먹다가 손에 힘이 풀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숟가락을 주우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방 전체가 거대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간신히 벽을 짚고서야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이놈의 몸뚱이가 이젠 정말로 고장이 나려나 보구나. 할머니는 그저 세월의 무상함을 탓하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병원은 머릿속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 몸을 이끌고 3시간의 산길을 내려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영웅이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이성과 경험으로 자신의 상태를 외면하는 동안 짐승의 원초적인 본능은 주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미세한 죽음의 냄새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웅이의 눈에 비친 할머니의 세상은 이미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평소 흔들림 없던 걸음걸이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맑고 또렷하던 목소리는 자주 갈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영웅이를 불안하게 한 것은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종종 초점을 잃고 허공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하곤 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변화 앞에서 영웅이의 행동은 집요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반경 1m 이내를 벗어나는 법이 없었죠. 할머니가 마당에 나가려 하면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나가지 말라는 듯 낑낑거렸고 텃밭에 가려고 호미를 들면 호미를 물고 늘어지며 방해했습니다. 밤에는 얕은 잠조차 자지 않고 할머니의 작은 소리나 뒤척임에도 벌떡 일어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필사적인 간청이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멈추세요. 지금 당신의 몸이 위험합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짐승의 절박함은 할머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영웅이를 보며 우리 웅이가 오늘따라 왜 이리 어리광을 부릴까? 내가 놀아주지 않아서 삐졌는가라며 다정하게 오해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불길한 전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마지막 조각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쪽 하늘부터 검붉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는 바람의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나무들의 비명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물비린내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해 진력처럼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모든 소리가 멎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도 벌레도 바람도 모두 숨을 죽인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북이 찢어지기라도 한 듯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처음에는 타닥거리는 소소한 소리였지만 이내 수천 개의 돌멩이를 쏟아붓는 듯한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마당의 흙은 순식간에 붉은 흙탕물 바다가 되었고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산길은 거대한 급류가 되어 모든 것을 지워버렸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공모하여 이 작은 흙집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한 폭력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징그럽게도 쏟아지는구나. 이러다 산사태라도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것이 영웅이가 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명료한 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굉음 속에서 할머니의 몸 안에 도사리고 있던 시한폭탄의 초침이 마침내 마지막 눈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의미를 잃고 오직 빗소리의 강약으로만 그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울부짖던 폭우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얕은 잠에 빠져 희미한 소리를 내던 박명자 할머니의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마지막 한계에 다다른 뇌 속의 얇은 혈관 하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터져버린 것입니다. 터져나온 피는 순식간에 뇌 조직으로 퍼져나가며 생명의 중추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수만 개의 별이 터지는가 싶더니 이내 모든 것이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감각과 함께 의식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쿵 하고 마른 나무 토막이 쓰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집 전체를 뒤흔드는 폭우의 교향곡 속에 묻혀 하나의 미미한 음표처럼 사라져버렸죠. 방 한구석에서 위태롭게 타오르던 호롱불의 심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쓰러진 주인의 창백한 얼굴 위로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생명의 시계가 멈춘 순간이었어요. 그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놓치지 않은 것은 오직 영웅이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발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영웅이는 그 소리와 함께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온몸의 털이 바늘처럼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덮쳐오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녀석은 곧장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가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소 나던 익숙한 흙냄새와 땀냄새가 아니었어요. 맡아본 적 없는 비릿하고 서늘한 생명이 사그라들 때 풍기는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웅이는 공포에 휩싸여 할머니의 뺨과 손을 미친 듯이 핥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늘 자신을 쓰다듬어 주던 손은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웅이는 다급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강하게 일어나라는 듯이 짖었습니다. 왕, 왕. 하지만 대답이 없자 녀석의 짖음은 점점 더 길고 처절한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좁은 흙집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빗줄기에 장막을 뚫지 못하고 무력하게 흩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은 굳어져 갔습니다. 영웅이는 울부짖기를 멈추고 할머니의 가슴팍에 가만히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금방이라도 멈출 것처럼 불규칙한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 희미한 고동 소리가 영웅이의 절망을 다시 필사적인 사명감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명백히 주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보글거리며 흘러나왔고 손끝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다가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채오는 빗물에 젖은 땅처럼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웅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빙빙 맴돌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이성과 죽어가는 주인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호롱불에 기름이 다해 마지막 불꽃을 피우더니 픽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방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곤 거친 빗소리와 할머니의 꺼져가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웅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주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웅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영웅의 포효였어요. 절대적인 어둠과 빗소리만이 가득했던 방 안에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창호지를 뚫고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와 고뇌 끝에 영웅이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주인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무책임이었습니다. 녀석은 조용히 일어나 쓰러져 있는 박명자 할머니의 차갑게 식은 손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길게 하찼습니다.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주려는 듯, 그리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 이 손을 다시 덮여주겠다는 굳은 맹세를 담아서 말이죠. 그리고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향해 온몸을 던져 부딪혔습니다. 쿵, 쿵. 낡은 나무 문고리가 몇 번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쩍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나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집안의 정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친 자연의 아우성. 살을 애는 듯한 비바람과 발목까지 잠기는 흙탕물.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더 이상 길이 아니라 거대한 진흙강으로 변해버린 산길.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보통의 짐승이라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을 겁니다. 하지만 영웅이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3시간 거리의 마을을 향해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내건 질주의 시작이었어요. 평소라면 흙냄새와 풀내음으로 가득했을 정겨운 산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져드는 진흙은 마치 늪처럼 녀석의 발목을 잡아 끌었고, 밤새 쏟아진 비로 불어난 계곡물은 하얀 거품을 물고 포효하며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영웅이는 첫 번째로 마주한 계곡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평소에는 발목도 적시지 않고 건너던 작은 시냇물이 지금은 집채만 한 바위들을 장난감처럼 굴리며 맹렬하게 흐르는 거대한 급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영웅이는 짧고 강하게 짖어 스스로에게 기압을 불어넣은 뒤 그대로 세찬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휩쓸렸습니다. 거센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며 몇 번이나 물속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아니 주인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내 발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수십 미터를 떠내려간 끝에 간신히 반대편 기슭의 나무 뿌리를 이빨로 물고 늘어져 무트로 기어 나왔을 때 영웅이의 몸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쉴 틈은 사치였습니다. 젖은 몸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무시한 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털은 마치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졌고, 차가운 비바람은 칼날처럼 파고들어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습니다.
빽빽한 나뭇가지들이 채찍처럼 옆구리를 후려치며 살갗을 찢었고 뾰족한 돌멩이들이 진흙 속에 숨어 있다가 발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폐는 터질 듯이 아파왔고 심장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고동쳤습니다. 길의 형체마저 사라진 구간에서는 후각과 본능의 의지의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아슬아슬하게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절벽을 옆으로 기어가며 전진했습니다. 탈진 직전의 상태에 이르러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마다 쓰러져 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자신을 보며 우리 강아지, 이쁜 내 강아지라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 주름진 손으로 등을 쓸어주던 다정한 손길. 그 기억들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마법의 연료가 되어주었습니다. 영웅이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피 끓는 포효로 바꾸며 다시 땅을 박차고 달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질주가 아니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주인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동시에 저울에 올린 처절하고도 위대한 사투 그 자체였어요.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마모된 채 얼마나 달렸을까. 오직 달려야 한다는 본능과 주인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만이 영웅이의 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비탈길을 구르듯 내려왔을 때 마침내 영웅이의 흐릿한 시야에 다른 세상의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비바람 속에서 안개처럼 번져 보이는 인공의 불빛. 수십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내는 삶의 기척. 마을이었습니다. 3시간에 가까운 지옥과도 같았던 사투 끝에 영웅이는 마침내 문명의 경계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느낄 겨를은 없었습니다. 온몸은 진흙과 피 그리고 상처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모든 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듯 심하게 비틀거리면서도 영웅이는 마지막 남은 한 톨의 힘까지 쥐어짜 마을의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마을은 거대한 폭우 앞에 무기력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몇몇만이 장사를 포기한 가게의 처마 밑이나 마을 회관 앞 정자에 모여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웅이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찢어진 목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소리를 쥐어짜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컹.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첫 반응은 경계와 무관심이었습니다. 웬 똥개가 이리 시끄럽게 구는겨. 어디서 흘러들어온 미친 개 아녀. 몰골 좀 봐. 병 걸린 거 아냐? 사람들은 끔찍한 몰골로 나타나 사납게 지저대는 영웅이를 그저 귀찮고 불길한 침입자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아낙은 아이의 눈을 가렸고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은 남자는 돌멩이를 주워 던지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영웅이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들의 두꺼운 무관심과 편견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영웅이는 순간적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짖는 것을 멈추고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이빨로 가볍게 물었습니다.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제발 이쪽을 봐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긴 몸짓이었죠. 남자가 기겁하며 욕설과 함께 발을 빼자 영웅이는 그 자리에서 산 쪽을 향해 10걸음쯤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앞발로 옷자락을 긁으며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한결같이 어둡고 험한 산으로 가는 길목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주세요.
제발 저쪽으로 가주세요. 저곳에 사람이 있어요. 제 주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영혼을 다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저 개가 단체로 미쳤나? 라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남자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바로 이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을 지키며 온갖 일을 겪어온 그는 영웅이의 행동이 단순한 짐승의 행패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토록 지치고 상처 입은 몸으로 저렇게까지 지능적이고 필사적인 눈빛으로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에는 분명 목숨이 달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죠. 이장은 삿대질하는 사람들을 손짓으로 제지하며 영웅이에게 천천히 위협적이지 않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놈아.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다만 내 뜻은 알겠다. 마침내 영웅이의 절박한 언어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신뢰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영웅이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마을 이장의 그 한마디는 마치 폭우를 뚫고 울려 퍼진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소란스럽게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침묵했고 모든 시선은 이장과 그의 앞에 선 비에 젖은 개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장은 몸을 낮추어 영웅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낯선 사람의 돌발 행동에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뒷걸음질 쳤겠지만 영웅이는 달랐어요. 이 녀석은 이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안에는 더 이상 사나운 경계심이 아닌 애끓는 간절함과 시간이 없다는 초조함, 그리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처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과 짐승을 봐왔지만 저토록 복잡하고도 명징한 감정을 담은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영웅이의 머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영웅이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젖은 머리를 이장의 투박한 손바닥에 부벼왔습니다. 그 미세한 행동 하나가 이장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니야. 이장이 나직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다들 들으시오. 이 개가 우리에게 무언가 알리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저 산 쪽을 가리키는 걸 보니 필시 산속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 게야. 이 빗속에 저런 행색으로 3시간 길을 달려온 걸 보면 보통 위급한 상황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장의 확신에 찬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최 씨가 코웃음을 치며 나섰습니다. 이장님, 노망 나셨소? 저까짓 미친 개 한 마리 말을 믿고 이 폭우의 산에 들어가자는 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요? 들어갔다가 우리까지 객사할 일 있소? 그의 말에 몇몇 젊은이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 아저씨 말이 맞아요, 이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날이 개고 나서 찾아봐도 늦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는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이 궂은 날씨에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이장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무관심, 그리고 합리적인 걱정. 모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10수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을 가뭄이 심하던 해, 옆 동네에서 작은 불씨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설마 큰 불이 되랴 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밤사이 바람을 탄 불길이 온 산을 집어삼키고 집 몇 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날의 악몽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그는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폭우 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위험한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어쩔 셈인가? 저 안에 쓰러져 있는 게 자네들 부모고 형제라고 생각해보게. 그때도 날이 개면 가보자는 말이 나올까? 나는 못 그러네. 저 녀석 눈을 봐. 저게 거짓말하는 짐승의 눈으로 보이는가? 나는 오늘 밤 저 녀석을 믿고 저 산에 올라가 볼 걸세. 그러니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이 자리에 남고 사람의 도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나를 따르게. 이장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군대에서 의무병을 했다는 건장한 청년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며 이장의 곁에 섰습니다. 그의 용기에 망설이던 다른 청년 몇몇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죠. 순식간에 5명의 구조대가 꾸려졌습니다. 이장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굵은 밧줄과 강력한 손전등, 그리고 비상구급상자를 챙겨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 집에서 두꺼운 비옷과 등산화,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한 뜨거운 물을 담은 보온병을 챙겨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영웅이의 눈에는 초조함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준비를 마칠 때마다 산길 입구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한시라도 빨리 출발해달라고 온몸으로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출발하세. 그 말과 함께 5명의 용감한 사내들과 한 마리의 충직한 개는 자신들을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어둡고 거친 산속으로 주저없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등 뒤로 멀어지고 그들은 오직 서로와 한 마리 개의 본능에 의지한 채 위험천만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선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보던 빗줄기는 장난에 불과했어요. 거대한 나무들이 우거진 산속은 더 어둡고 습했으며 나뭇가지를 타고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발밑의 흙길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종아리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만들었죠. 젠장, 길이 이게 뭐야? 한 걸음 떼기도 힘드네. 누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 소리마저 맹렬한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손전등이 비추는 한정된 시야 외에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소리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선두에 선 영웅이만큼 필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영웅이는 지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조급해하며 앞서 나아갔습니다. 녀석은 길이 없어진 곳에서도 잠시 멈춰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이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경로를 찾아내어 뒤따르는 인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청년들도 점차 영웅이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올랐을까? 그들의 앞을 거대한 장애물이 가로막았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통나무 다리가 놓여있던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불어난 물은 통나무 다리를 흔적도 없이 집어삼키고 하얀 거품을 문 흙탕물이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까지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였지만 그곳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젠장, 다리가 떠내려갔어.
이제 끝이야. 더는 못 가. 한 청년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멈춰 섰을 때 영웅이만이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잠시 급류를 바라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가파른 산비탈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어서 따라오라는 듯 짧게 짖었죠. 이장은 그 뜻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 녀석이 상류로 우리를 이끄는 게야. 상류로 가면 물살이 약하고 강폭이 좁은 곳이 나올 걸세. 어서 쫓아가세.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네 발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이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자 마침내 거대한 바위들이 서로 맞닿아 간신히 건널 수 있는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아슬아슬하게 계곡을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곡을 건너 다시 능선을 타기 시작했을 때 바로 머리 위쪽에서 우르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밤새 내린 비를 이기지 못한 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들을 아래로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빨리 그 지점을 지났더라면 꼼짝없이 흙더미에 묻혔을 아찔한 순간이었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장님, 더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 우리까지 다 죽겠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한 청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이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보다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웅이가 공포에 떠는 그들의 앞으로 다가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발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제 주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굳건하게 몸을 돌려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짐승이 보여주는 흔들림 없는 의지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장은 결심한 듯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게. 적에도 목숨 걸고 앞장서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거의 다 왔을 게야. 그들의 산행은 시간과의 피 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애는 듯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버티고 있을까? 우리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들의 더딘 발걸음과는 대조적으로 할머니의 집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미하게 꺼져가는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몸, 점점 느려지는 맥박. 생명의 불씨는 이제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웅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녀석의 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향해 짖는 소리는 더욱더 절박하고 다급해졌습니다. 그 필사적인 재촉에 힘입어 구조대는 마지막 남은 체력을 쥐어짜며 어둠 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옥과도 같았던 3시간의 가까운 산행 끝에 마침내 앞장서 가던 영웅이가 한 지점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폭우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뜨자 그곳에는 나무들 사이에 파묻히듯 자리한 낡은 흙집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찾았다. 저기다. 이장의 외침에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내어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영웅이는 이미 문고리가 부서진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방 한 구석에 박명자 할머니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김영철이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할머니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미약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신락 같은 맥박만이 겨우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구조 현장은 일사불란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김영철이 자연스럽게 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일단 체온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집에 있는 이불이란 이불은 다 꺼내서 할머니 몸을 덮어주세요.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허둥지둥 방 안을 뒤져 먼지 쌓인 솜니불과 낡은 담요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할머니의 몸 위로 겹겹이 덮어주었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기도를 확보해야 해요. 영철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숨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젖은 옷을 조금이라도 말리기 위해 아궁이에 급하게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장은 집 안팎을 미친 듯이 오가며 휴대전화 전파가 잡히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제발 한 칸이라도 터져라. 마당 끝 비를 쫄딱 맞으며 언덕배기에 올라서자 기적처럼 휴대전화 안테나가 한 칸 떠올랐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119 상황실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은 폭우 소리와 거친 바람 소리를 뚫고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외쳤습니다. 여기 산속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뇌출혈인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위치는 3번 우는 산 중턱, 박명자 할머니 댁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구조대원은 침착하게 위치를 파악하고는 그러나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상 상황으로는 구급차가 산 입구까지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헬기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이 폭우와 강풍 속에서는 헬기가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지만 이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띄워주시오. 제발. 이대로 두면 사람 죽습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의 절박한 외침에 구조대원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겼어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뜻과 기적을 바라는 것뿐이었죠. 그때부터 피 말리는 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10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구급대원들이 올 겁니다. 할머니,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신 차리셔야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몸으로 할머니를 감싸 안았고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차가운 손발을 계속해서 주물렀습니다. 영웅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할머니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쓰러진 주인의 손등을 끊임없이 하으며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애썼고 간간히 할머니의 귀에 대고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주인님 힘내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바로 그 순간 거친 빗소리와 바람 소리를 찍고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두두두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하고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희미해서 환청인가 싶었죠.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분명해졌습니다. 거친 폭우와 바람 소리를 찢고 생명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헬기다. 헬기가 오고 있어. 누군가 외쳤고 그 순간 절망에 잠겨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믿을 수 없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영웅이는 그 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슬프고 절박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환희와 감사가 뒤섞인 우렁차고 힘찬 외침이었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밖으로 뛰쳐나와 어두운 하늘을 향해 손전등을 흔들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마침내 짙은 구름을 뚫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과 함께 거대한 헬리콥터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날아온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구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강풍에 휩쓸려 위태롭게 기체를 유지하며 작은 집 위의 좁은 공간에 호버링을 시도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은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릴 듯 휘몰아쳤고 낡은 흙집의 지붕을 통째로 날려버릴 듯한 위력을 뿜어냈습니다. 잠시 후 헬기에서 굵은 와이어가 내려오고 오렌지색 구조복을 입은 베테랑 구조대원이 능숙하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구조대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불명, 맥박하고 호흡이 아주 미약합니다. 구조대원은 신속하게 할머니를 구조용 들것에 눕히고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제 끌어올리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들것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 양쪽에서 꽉 붙잡아 주십시오. 이장과 청년들은 들것의 양옆에 달라붙어온 힘을 다해 균형을 잡았어요. 와이어가 서서히 감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땅에서 떨어져 허공으로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지켜보던 영웅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으며 들것을 향해 뛰어들려 했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자신의 주인을 빼앗아가는 거대한 쇠 독수리에 대한 공포와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급하게 영웅이를 끌어안았지만 녀석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장이 헬기를 향해 구조대원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저 개도 데려가야 합니다. 저 녀석이 아니었으면 우린 아무도 몰랐소. 저 녀석이 진짜 구조대원입니다. 구조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개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청년과 필사적으로 외치는 이장의 모습, 그리고 허공에 매달린 주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개의 처절한 눈빛을 보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외쳤고 잠시 후 들건 옆으로 또 하나의 와이어가 내려왔습니다. 청년은 영웅이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몸과 함께 와이어에 고정시켰어요. 마침내 두 생명은 거친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끄러운 헬리콥터 안 영웅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직 들것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험준한 산맥이 폭우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헬기는 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도착했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비상구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응급실로 그리고 CT 촬영실을 거쳐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영웅이는 그저 그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따라갈 뿐이었죠. 마침내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육중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웅이는 낮고 슬픈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병원의 차갑고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복도, 그 낯선 공간에 흠뻑 젖은 사내들과
진흙투성이의 개 한 마리가 남겨졌습니다. 영웅이는 수술실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열리지 않을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작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간간이 터져나오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과 영웅이의 피를 말렸습니다. 이장과 청년들은 지친 몸을 벽에 기댄 채 초조하게 손을 비볐고, 영웅이는 수술실 문 앞에서 단 한순간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녀석의 모습에 지나가던 병원 관계자들조차 숙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몇 시간이 흘렀을까? 뒤늦게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할머니의 아들 박철민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장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수술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영웅이와 그 옆을 지키는 낯선 사내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어머니의 고독한 삶과 그 마지막을 지킨 것이 사람이 아닌 개였다는 사실에 그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수술이 끝나고 수술 중이라 쓰인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집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희미한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터진 혈관을 막고 뇌의 압력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령이시고 상태가 위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할머니의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말에 박철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이장과 청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웅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듯 길게 긴장했던 몸을 풀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할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영웅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병원을 시작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과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가 전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의 화제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할머니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주인을 구한 영웅견의 이야기가 조용히 공유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젊은 인턴이 익명의 커뮤니티에 오늘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실화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3시간의 산길을 달려 주인을 구한 진돗개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개를 따라 나선 용감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네티즌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모든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에는 주요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병원과 마을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시골 마을의 작은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감동시킨 위대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말은 어눌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아들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영웅아, 우리 영웅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웅이가 무사하며 병원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치의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이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내규를 깨고 영웅이와 할머니의 특별 면회를 허가한 것입니다. 며칠 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아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차에서 데리고 내린 영웅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 앞발을 올리고
할머니의 얼굴과 손을 핫스며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내 새끼 내 영웅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하며 눈물을 쏟아냈고 주름진 손으로 영웅이의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재회의 장면을 병원 환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취재를 위해 모여든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후 할머니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의 병원비를 돕겠다는 성금이 답지했고 아들 철민은 서울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병에 전념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영웅이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몇 달 뒤 마침내 태어난 할머니는 아들과 영웅이의 부축을 받으며 그리웠던 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진정한 영웅의 귀환을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마루에 앉아 영웅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쪽에는 든든한 아들이, 다른 한쪽에는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나의 작고 위대한 영웅아 영웅이는 대답 대신 따뜻한 혀로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부드럽게 하차주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길고 길었던 사투는 비로소 완전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3번 우는 산의 계절은 2번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의 흙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을 감싸고 흐르는 공기의 색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집이 세상과의 단절과 고독한 생존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 사는 정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박철민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번지르르한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마치 속죄하는 수도승처럼 어머니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서툰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얼굴에 검댕을 묻히기 일쑤였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의 차이도 몰라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기 바빴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의 노력은 집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붕에는 작은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되어 이제 할머니의 집은 밤이 되어도 호롱불 대신 따뜻한 전구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외부에 있던 낡은 재래식 화장실 옆에는 깨끗한 수제식 화장실이 새로 생겼고 집까지 위태롭게 이어지던 흙길은 아들이 매일같이 돌을 주워다 깔아 제법 안전한 오솔길로 변모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유사시에 즉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전화기가 마루 한쪽에 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이제 둘이 아닌 셋이 함께하는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의 기침소리 대신 아들이 장작을 패는 둔탁한 소리가 잠을 깨웠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영웅이의 밥을 챙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세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끼니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밥그릇 위에 가장 맛있는 나물을 얹어주었고 아들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발라 수저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영웅이는 그 둘 사이를 오가며 애교를 부렸고 세 식구의 웃음소리는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아들에게 산나물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철민아, 이건 취나물이고 저건 곰치란다. 독초랑 비슷하게 생겼으니 잘 봐야 혀. 아들은 어린 시절 소풍 온 아이처럼 신기한 눈으로 어머니의 설명을 들었고 영웅이는 그들 주위를 맴돌며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두 사람을 지켰어요.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은 틈만 나면 할머니 뼈다귀 좀 사왔습니다. 우리 영웅이 특식 줘야지요라며 찾아왔고 그때마다 영웅이는 꼬리가 빠져라 흔들며 그를 반겼습니다. 김영철을 비롯한 마을 청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무거운 짐을 날라주거나 지붕을 손봐주는 등 든든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영웅이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전체의 보물이자 자랑이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편지와 선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귀한 감귤이 상자째로 배달되었고 부산의 한 어부는 직접 말린 미역을 보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영웅이에게 고맙다고 쓴 아이들의 편지부터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는 노인들의 편지까지 그 사연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할머니와 아들은 마루에 앉아 그 편지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영웅이처럼 용감한 개를 키우고 싶대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게 참말로 무섭고도 고마운 것이구나 하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웅이는 그들의 발치에 편안히 엎드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속에서 오직 자신과 주인을 향한 따뜻한 애정의 파동만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기나긴 고독의 겨울은 가고 늦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따스한 봄이 마침내 할머니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여름 할머니와 영웅이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그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성금은 할머니의 남은 병원비를 충당하고도 남아 아들 철민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오후 그들의 조용한 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번지르르한 양복을 차려입고 값비싼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뜻한 세상 만들기 재단의 본부장이라 소개하며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박명자 어르신과 영웅군의 위대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두 분을 모델로 한 후원 캠페인을 벌여 아직도 전국 각지에 홀로 힘들게 살고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그럴듯했고 그가 내민 홍보 책자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후원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은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과분한 사랑을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순박한 할머니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니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라며 벌써부터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치였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고급 과일 바구니를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영웅군을 위한 최고급 한우 육포도 준비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육포 봉지를 흔들자 그때까지 얌전히 엎드려 있던 영웅이에게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방문객이라면 꼬리를 치며 반겼을 텐데 영웅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조금의 미동도 없이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목덜미의 털이 미세하게 곤두섰고 코를 벌름거리며 그의 냄새를 분석했습니다. 남자가 내민 육포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대신 남자가 할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자 영웅이는 소리 없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나직이 크르릉하는 경고음을 냈어요. 그 행동은 너무나 미묘해서 철민과 할머니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웅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죄송합니다. 철민이 멋쩍게 웃으며 사과했습니다. 남자는 허허, 역시 영물은 영물이군요. 사람을 가릴 줄도 알고라며 능숙하게 받아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마지막 절차라며 서류 몇 장을 꺼내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캠페인에 어르신의 이야기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는 아주 친절하게 서명할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별 의심 없이 돋보기를 꺼내 들었고 철민도 그저 동의서일 것이라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주시하던 영웅이가 갑자기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녀석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할머니와 남자 사이에 놓인 서류 위로 자신의 앞발을 턱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짧고 단호하게 왕 하고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라 그만둬, 안 되라고 말하는 듯한 위험 있고도 강력한 제지의 소리였어요. 모두가 영웅이의 돌발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웅이는 서류 위에서 발을 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남자를 향한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 철민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웅이는 단 한 번도 이유 없이 이런 적이 없었다. 녀석의 이상할 정도로 확고한 행동은 철민의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남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조항들. 그것은 단순한 초상권 사용 동의서가 아니었어요. 방명자에게 모인 모든 후원금의 관리 및 집행 권한을 재단에 위임한다는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낀 철민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장은 즉시 군청에 연락해 그 재단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재단은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후원금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서류를 챙겨 허둥지둥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철민과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영웅이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과도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속절없이 빼앗길 뻔했던 것입니다. 영웅이는 또 한 번 총칼 없는 강도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가을이 깊어지고 산은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었고 산림청에서는 연일 산불 조심 경보를 내리고 있었죠.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바람이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곶감을 깎고 있었고 영웅이는 그 곁에 편안히 누워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들 철민은 어머니, 오늘은 산에 버섯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저녁에 버섯 전골 해드릴 게요라며 소쿠리를 들고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이제 제법 능숙한 산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거라. 길 잃는다 할머니의 당부에 철민은 손을 흔들어 보이며 씩씩하게 산으로 향했어요. 평화로운 오후가 흐르던 중이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영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코를 벌름거리며 불안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철민이 사라진 북쪽 능선을 향해 한동안 귀를 기울이더니 이내 낮고 불안한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웅아. 또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무심코 말했지만 영웅이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빙빙 돌았고 계속해서 북쪽 하늘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코에도 무언가 낯선 냄새가 맡아졌습니다. 풀 타는 냄새, 그러나 일반적인 논두렁 태우는 냄새와는 다른 무언가 건조하고 폭발적인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랗던 하늘 한 구석이 누런색으로 변해 있었고 희미한 연기 기둥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어느 놈이 또 산 근처에서 뭘 태우나 보네. 저러다 불나면 어쩔라고 할머니는 혀를 차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영웅이의 반응은 이제 공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당과 마루를 오가며 할머니의 치마를 물고 늘어지는 등 어떻게든 위험을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을 넘어온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희미했던 연기 냄새가 갑자기 숨막히는 매연이 되어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누렇던 하늘은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산불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람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이었죠.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공포보다 먼저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철민이 버섯을 따러 간 곳은 바로 저 불길이 시작된 능선 너머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들었지만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는 먹통이었습니다. 아마 근처의 전신주가 이미 불길에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철민아, 내 아들아. 할머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 할머니는 옆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영웅이의 결연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마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성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영웅이에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웅이를 붙잡고 불길이 번지는 산을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영웅아, 철민이, 우리 아들한테 가봐. 어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영웅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달렸던 그날처럼 영웅이는 또다시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두 번째 질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숲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데웠고 간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똥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영웅이는 타는 듯한 목의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아들 철민의 냄새를 쫓았습니다. 마침내 한 계곡 근처에서 연기의 길을 잃고 콜록거리며 헤매고 있는 철민을 발견했습니다. 철민은 영웅이를 보자 거의 울음을 터뜨렸죠. 영웅아, 어떻게 왔어? 영웅이는 짖을 시간도 아깝다는 듯 철민의 바지를 물고 반대 방향으로 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능선이 아니라 계곡물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녀석의 정확한 인도 덕분에 철민은 무사히 불길을 피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여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들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웅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웅이는 또 한 번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구해낸 것입니다. 산불 소동이 지나가고 산이 다시 평온을 되찾은 어느 주말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오랜만에 손녀딸의 손을 잡고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6살배기 손녀 민지는 무척이나 귀엽고 예쁜 아이였지만 좀처럼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1년 전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특히 민지는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서진 차창 밖에서 구조를 위해 지저대던 경찰견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기억에 남은 탓이었습니다. 이장은 민지가 하도 집에만 있어서 바람이나 쐬어줄까 하고 데려왔습니다. 영웅이가 놀라게 하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민지는 마당에 늠름하게 서 있는 영웅이를 보자마자 질겁하며 할아버지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할머니와 철미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영웅이는 착해서 사람을 물지 않아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할아버지의 옷자락만 꽉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녀석은 낯선 아이를 보고 반갑다고 달려들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감지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서 마루 구석으로 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앞발에 턱을 괴었습니다. 그저 커다랗고 선한 눈으로 상처 입은 작은 아이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배려 깊은 행동에 어른들은 모두 감탄하고 말았죠. 어른들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민지는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서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커다란 풍뎅이 한 마리가 윙 하는 소리를 내며 날아와 민지의 하얀 원피스에 툭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그 갑작스러운 습격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고 동그랗게 뜬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비명을 지르기 직전의 상황. 어른들이 어이쿠 하며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찰나 영웅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녀석은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 마치 발레리나처럼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민지 앞에서 몸을 낮추었습니다. 녀석은 짖거나 앞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자신의 촉촉한 코끝을 이용해 풍뎅이를 살짝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풍뎅이는 민지의 옷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어갔고 영웅이는 그것을 앞발로 꾹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상황이 끝나자 영웅이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며 아주 작고 부드럽게 멍하고 짖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 내가 무서운 벌레를 혼내줬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던 민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커다랗지만 다정한 존재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의 눈에 서서히 경계심이 풀리고 호기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뻗어 영웅이의 커다란 머리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닫혀있던 아이의 입에서 모두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아지 그 한마디에 이장은 물론이고 할머니와 철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한 생명을 구하는 장엄한 영웅이 아닌 한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어준 작고 조용한 영웅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영웅이의 영웅담에 또 하나의 따뜻한 페이지가 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과 마을의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깊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흙집 아궁이에서는 따스한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창문에는 포근한 온기로 인한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와 아들 철민,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 편안히 몸을 말고 잠든 영웅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 같은 구조, 사기꾼을 막아낸 영웅이의 지혜, 산불 속에서 아들을 구해낸 용기, 그리고 다쳤던 아이의 마음을 열어준 따뜻한 교감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어머니, 정말 영웅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말했고 할머니는 잠든 영웅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 보내주신 게지. 우리 집 복덩이야 하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연대에서 영웅이의 계속되는 활약상을 높이 평가하여 그 해의 의로운 동물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는 가운데 영웅이는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철민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연대 대표가 영웅이의 목에 반짝이는 금메달을 걸어주자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영웅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어색한 듯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워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웅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웅이란 그저 위급한 순간에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곁을 지키는 묵묵한 충성심, 사랑하는 이를 알아보는 깊은 교감, 약한 존재를 향한 따뜻한 배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진정한 영웅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개를 통해 배우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예전처럼 마루에 나란히 앉아 고요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풍경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고독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하얀 설원은 이제 포근하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과 온기가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 넘실거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영웅이의 목에 걸린 메달을 만져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 영웅이 이름 한번 참 잘 지었지. 안 그런가, 아들아? 아들 철민은 대답 대신 조용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웅이는 잠이 오는 듯 나른한 표정으로 하품을 한번 하고는 할머니와 아들에게 차례로 몸을 기댔습니다. 카메라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뒤로하고 서서히 멀어집니다. 험준한 산세 속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 한가운데에 작은 흙집 하나가 따뜻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립된 외딴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기적이 살아 숨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성체였습니다.